예,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단원인 현대문학 비평과 논정의 수사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 중에 세 권의 책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신수사학, 두 번째가 논정의 용도, 세 번째가 이성의 수사학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임스 코로사이트의 이성의 수사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크게 주장하기 이론, 첫 번째, 두 번째는 질문하기 이론, 세 번째 갈등 이론, 네 번째가 청중 이론입니다. 자, 그 중에 제임스 코로사이트가 논정 행위 이론을 재구성해서 첫 번째 주장하기 이론에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론가들, 기존의 이론가들. 자, 여기 하버마스,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타당성 주장. 네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도 이제 주장하기 이론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비나스와 스탠리 카벨입니다. 차례대로 이 각주의 설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레비나스와 스탠리 카벨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비나스의 이론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근접성, 두 번째는 말하기의 회복입니다. 회복이란 것은 그것이 그동안 뭐예요? 중요시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첫 번째 근접성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레비나스는 현대 철학자 중에서 가장 이 윤리성에 초점을 두고 철학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이 레비나스의 철학이 중요한가 하면 그동안 철학의 주류를 이루어 온 것은 온톨로지, 존재론이거든요. 윤리학이 아니고 존재론이다. 그것이 이제 데카르트적 지식과 진리 개념과 결합해서 서구 지식과 학문을 지배해 왔고, 그것이 꼭 서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근대적인 지식과 학문 체계가 되었죠. 바로 데카르트적 진리와 철학에 있어서는 존재론이 가장 접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톨로지. 철학에서도 여러 영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류를 형성한 것이 존재론이죠. 그 다음에 뭐 역사 철학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는 윤리학도 있는데, 기타 다른 어떤 철학의 영역보다 존재론이 가장 본질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근본을 이루어온 것이죠. 진리 개념과 더불어. 그래서 윤리학이 존재론보다 더 우선시된다,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레비나스 철학의 기본 특성입니다. 그래서 존재와 윤리라는 이 개념을 놓고 볼 때 윤리를 더 우선시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개념이 중요한데요. 근접성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존재론보다 윤리학이 중요하냐 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근접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친척을 따져보면요. 가장 가까운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그건 일촌이라 그러죠. 그죠? 형제 간에. 그 다음에 삼촌이 나오고 사촌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촌수를 따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근접성의 정도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남이라고 보통 표현할 때 그 남은 이 촌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남이겠죠. 근접성으로 따지면은 근접성의 정도가 먼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근접성이 멀어도 모든 인간은 뭐예요? 이 근접성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북한은 우리가 동포라 그러죠. 같은 민족이니까 동포. 분단이 됐지만 동포다. 근데 이제 일본, 중국, 심지어는 이제 미국, 영국 이렇게 가면 이제 이 피가 섞여 있는, 즉 혈통으로 따지면은, 그죠? 뭐 민족이라고 하거나 가족이라고 하거나 이런 어떤 이 근접성에서 남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개념은
남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이 근접성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어떤 선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아동들이 굶어서 생존이 어렵다 그러면 근접성에 의해서 이것은 남의 일이 같지가 않고 내가 기부를 해서 그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는 윤리적 사회적 책임감, 윤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론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근접성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이들이 굶어 죽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없고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도 그 문제도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본질적으로 그걸 근접성이라고 한다. 인간은 근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해진 것에 의해 폐쇄된 말하기. 즉 이것이 더 중요한데 그동안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 폐쇄됐다, 막혔다는 겁니다. 중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해진 것은 뭐예요? 결과물이고 말하기는 역시 여기도 동사 개념입니다. 말하기, 말해진 것. 그래서 윤리성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언어 행위 중에서 그 언어 행위의 결과만을 우리가 중시하고 그거 연구하고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까지의 그 성장 배경 그리고 가족 상황, 공동체의 어느 지역에서 출생이 어디 출신인지 그가 속한 이익단체 혹은 그가 속한 정치적 입장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서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겠죠. 그걸 고려하지 않고 말해진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이 레비나스의 얘기고 생각이고 이 근접성하고 이것은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바로 제임스 크로스하이트가 볼 때는 주장하기에 속한다. 주장하기의 카테고리에 속한다. 자, 여기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근접성을 타자에 대한 나의 책임감의 양식이다. 책임감. 아무리 타자지만 그냥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감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말해진 것 이전에 말하기다. 이는 기존의 레비나스 이론을 자기가 수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제임스 크로스하이트도 동의한다는 거죠. 그 생각에 동의한다. 그래서 이걸 재구성해서 자기 이론으로 뭡니까? 재구성하니까 어떤 이론이 나온 거겠어요? 바로 이 이론이 나온 거죠. 자, 이 주장하기라는 개념이, 이론이 레비나스로 따지면 바로 뭐예요? 이 주장하기가 결과로 나온 것이 주장된 것이겠죠. 자, 주장하기의 결과 주장된 것이 나올 텐데, 그죠? 왜 주장하기라고 얘기하는, 제임스 크로스하이트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냐 하면요. 주장된 것, 결과물만 가지고 우리가, 언어의 결과물만 가지고, 언어 행위의 결과물만 가지고 연구하고 그것만 중시하면은 뭐가 망각이 될까요? 이 화자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디서 자기 생각을 키워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그죠? 자, 배경, 배후, 동기, 원인에 의해서 어떤 행위도 하고 그죠? 어느 행위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장된 것보다 주장하기를 더 중시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지식과 학문 체계는 주장된 것만을 가지고 연구했지 이걸 중시하지 않았죠. 왜? 이건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건 다 비가시적인 거니까요. 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내가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 이게 실감이 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자꾸 공부하면 실감이 안 나니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테러를 당하고 나서 이 전쟁을 벌입니다. 보복 전쟁을 벌이죠. 그랬을 때 이 전쟁이 불가피하고 반드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정치 연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어내야 그죠? 이 전쟁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행했던 정치 연설들을 이제 분석할 때 이 주장된 것, 이건 이제 정치 연설문이죠. 연설문이 이제 뭐 미국 정부 뭐 홈페이지 같은 데 다 이제 공개가 되겠죠. 그것만 가지고 열심히 분석해 봐도 이것까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걸 숨기고 이걸 정치 연설을 하니까요.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정치 연설을 예를 드는 것이지만 그리고 법정 연설을 예를 드는 것이지만 수사학에서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의사소통 언어 행위의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가장 첨예하게 잘 나타나기 때문에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언어 행위에 다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이 그 속에 숨어 있을까요? 이 전쟁을 벌여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죠? 보통 전쟁을 벌일 때는 이 전쟁을 벌이는 그 국가 내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죠.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와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 있을 거고 원인이 있을 테고 동기가 있을 테고 경제적인 동기도 있습니다. 그죠? 이락과 전쟁을 벌여서 석유라고 하는 물자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확보할 수 있는 석유 회사들이 미국에 전쟁을 부추기는 그래서 정치적인 이권 단체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가 종교적인 동기도 있겠죠. 이슬람과 기독교 종교 사이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이 주장하기 속에는 다 숨어 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를 이 주장하기는 다 고려의 대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장된 것은 이건 제외시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임스 프로사이트가 말하는 첫 번째 이론인 주장하기 이론은 사실은 이걸 누구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말하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해진 것이 있죠. 누굽니까? 레비나스입니다. 레비나스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폐쇄된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게 바로 레비나스의 개념이고 이것은 윤리성을 중시하는 어떤 차원과 연결됩니다. 다음 스탠리 카벨입니다. 자, 여기 이 스탠리 카벨도 주장하기 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하면요. 성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인. 그다음에 이 개념을 이 스탠리 카벨은 지식 차원에서 이 성인 개념을 얘기합니다. 성인은 우리가 흔히 뭐 꼭 지식과 학문 체계 속에서만 성인이 있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성인은 뭐 많이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결제를 뭐 회사나 뭐 어떤 조직에서 결제가 필요할 때 승인을 얻어야 그 결제가 이루어지죠. 심지어는 우리가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 카드 사용한다. 신용카드 사용한다. 그거 카드 회사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이게 결제가 이루어지지.
지식이죠. 그거 다 성인입니다. 근데 지식과 학문에서도 성인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요. 이것도 책임감인데, 자, 이 예를 어떻게 드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자백이고 인식입니다. 지식도 그러한 성인으로서의 지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데카르트적 지식과 진리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죠. 데카르트 지식은 이런 성인과 상관없는 것이고, 객관적 사실을 진리로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윤리가 존재론보다 앞선다고 주장하는 그 레비나스하고 비슷하죠. 스탠리 카벨은 이 지식도 성인에 의해서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성인은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예를 듭니다. 리어 왕이라는 작품 속에서 리어 왕은 뭔가 정신적인 광기가 있어서 코딜리어를 부인합니다. 성인의 반대말이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들을 부인한 레온테스, 이게 이제 다른 작품입니다. 그럼 부인을 부인하거나 아이를 부인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요. 부인이라고 승인하지 않고 부인한다. 아이를 아이가 아니라 부인한다. 그러면 자기가 아버지인 것과 남편인 것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부인하면 자기 부인으로 이게 돌아온다. 그죠? 마치 쏜 화살이 자기한테 돌아오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것이 이 부인인데, 승인하지 않은 경우는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자신을 아버지나 남편으로 승인하는 것에 실패하는 데서는 어떤 회의주의, 비극, 이런 것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문학 작품, 셰익스피어 작품을 예를 든 것이고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스탠리 카벨은 인간관계나 보편적인 현실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서의 성인,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카르트적 지식에서는 윤리도 성인도 필요 없는 것이죠. 객관적 사실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 성인에 의해서 비로소 이 어떤 학문이나 지식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성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체가 하는 것인데, 그 주체의 선택인데, 그 주체의 선택에 결국 뭐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책임감, 윤리성, 이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스탠리 카벨의 성인이라는 이 개념도 레비나스의 근접성이나 말하기 개념하고 상통하는 면이 있다. 공통점은 뭐예요? 삼각형 A, B, C 중에서 C 지점에 있다는 거죠. 뭘 중시하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감, 윤리성, 정의, 이런 걸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지식보다는. 그죠? 그리고 A,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A는 객관적 지식으로서의 진리를 중시했고, B는 이걸 완전히 부정했잖아요. C는 뭐예요? 이걸 부정하긴 하는데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고 대안을 찾는 거죠. 대안이 뭐가 있어요? 사회적 책임감과 뭐예요? 윤리성입니다. C는 그런 것조차 없는 것이죠. 미안합니다. B는 그런 것조차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죠. 왜? 해체하는 것 자체가 목표니까요. 그만큼 이 A가 완강한 전통을 이루었던 것, 전통과 주류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걸 해체하는 데 힘을 쏟았죠. 대안을 제시한 건 아닙니다. 자, 이제 그 대안이 이제 C에서 A, B, C라고 볼 때 C에서 제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논증의 수사학이라는 분야에서 그걸 총정리한 사람이 바로 제임스 크로사이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론이 추정하기 이론이고, 그 중에 또 세 사람이나 지금 나왔죠. 어떤 사람이요? 하브마스, 레비나스, 스탠리 카벨. 굉장히 많은 이론가들이 이제 이 책, 이성의 수사학에 등장합니다만, 지금 벌써 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중간고사 때 제임스 크로사이트의 이론 중에서 주장하기 이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오면 이게 큰 틀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그 예가 되는 것은 누구요? 하버마스의 타당성 주장이란 게 있고, 스탠리 카벨의 승인이란 게 있고, 또 레비나스의 근접성이나 말하기 이론이 있다. 이렇게 쭉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 나옵니다. 주장하기 이론 다음에는 질문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갈등이 나옵니다. 빨리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까지 했죠. 스탠리 카벨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 하버마스, 레비나스, 스탠리 카벨. 자, 윤리성이 여기 나오죠. 이 공통점은 윤리성입니다. 윤리적 현실성을 수용하고 이걸 재구성해서 자기 이론에다가 포함시킵니다. 또 여기 나오죠. 담화행위, 주장은 주장하기 이론의 의미입니다. 담화행위, 언어행위와 그 동기에 있다. 동기를 또 중시합니다. 여기 이거죠. 이거. 말하기 혹은 주장하기 속에 이 동기가 들어있다. 숨어있다. 그래서 윤리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맥락, 부시 대통령이 그런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연설한 그 정치 연설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나왔는지, 어떤 배우가 있는지, 어떤 동기에서 그런 정치 연설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뭐예요? 이 수사학, 논쟁의 수사학의 분석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질문하기 이론으로 이제 두 번째 이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질문하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이론가를 또 예를 듭니다. 바로 이 미셸 메이에르라는 사람인데요. 자, 문제학이다라는 것인데, 자, 이 얘기는 보세요. 주장에 뒤따르는 어떤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유들에 대해서 논증한다 했거든요. 자, 각조가 또 나옵니다. 미셸 메이에르. 한번 문제학이 뭐냐? 질문하기가 뭐냐? 한번 봅시다. 여기 나옵니다. 메이에르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질문이 주장하기라는 현상을 무시한다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예를 들면요, 이제 여기에 해당되죠. 자, 이게 첫 번째 주장하기 이론이고, 이제 질문하기 이론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뭘 먼저 생각합니까? 주장하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질문하기가 뒤따라온다고 생각하죠. 그게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상식이잖아요. 누가 주장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화자의 주장하기에 청자가 질문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미셸 메이에르의 문제학이라고 하는 거, 혹은 질문하기 이론은 순서로 볼 때도 그렇고 중요도도 그렇고 주장하기보다 질문하기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더 먼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쉬운 예가 될까요? 질문하기가 어떻게 주장하기보다 먼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는 주장한 후에 질문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어떤 화자가 어떤 주장을 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그 배경과 배후와 동기와 원인까지 이제 고찰하는 것이 수사학이라 그랬잖아요. 논증의 수사학에서 이 주장하기가 왜 나왔는지를 생각할 때 A라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사회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혹은 배경에서 동기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의 철학도, 어떤 소설가의 소설도, 어떤 정치가의 뭐예요? 예를 들면 대통령의 등장도, 독일에서 히틀러라는 독재자가 파시즘을 세계 전쟁도 벌이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총독이 됐을까?
지금으로 따지면 정치 지도자가 됐을까? 그 무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총독이 됐어요. 히틀러가 독일에. 그래서 권력을 잡은 것입니다. 전쟁까지 벌이고요. 뭡니까? 유태인 학살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죠?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정치 지도자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주장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정치적 주장이든 철학적 주장이든 문학적 창작이든 예술적 창작이든 그 시대가 그런 인물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들은 내가 히틀러를 예를 들었지만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도 어떤 정치인의 등장은 시대적 요청이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 자기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해서 순전히 100% 자발적이고 자기 의지만 가지고 어떤 인물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인물도 그렇고 예술적 인물도 그렇고 문화적 인물도, 또 학문에서의 새로운 주장도 그렇고요. 과학에서 혹은 의학에서의 새로운 발명도 사회적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왔다는 거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장하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질문하기는 주장하기에 다음 순서로 나오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주장 이전에 이미 요청이 있었죠. 질문하기가 있었다는 거.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먼저 있습니까? 주장하기보다 질문하기가 더 먼저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메이에러의 생각은 뭡니까? 발상의 전환입니다. 자, 그 얘기죠. 지금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질문을 하기 전에 대답을 듣게 된다. 메이에러가 명제에 대한 추론에 있어서 본질적인 질문이 먼저 이미 이루어졌다. 질문이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저런 어떤 주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순서가 어느 게 먼저인지, 이제는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그런 것처럼 되어버렸죠. 그 정도로 이 주장하기 못지않게 질문하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미셸 메이에러의 문제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가 중요하죠. 어떤 주장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 질문하기가 주장하기 못지않게 중요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질문하기 이론에서 제임스 크로스하이트가 재구성하고 있는 미셸 메이에러의 문제학입니다. 미셸 메이에러의 책도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있습니다. 역시 고려대 출판부에서 나왔어요. 미셸 메이에러를 검색해 보면 열정의 수사학이라는 책을 우리나라에 번역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하기 이론, 문제학이라고 하는 걸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갈등 이론입니다. 갈등을 이제 의견의 차이죠. 어디서 발생합니까? 주장하기와 질문하기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그래서 이 갈등은 우리가 갈등이 없고 평화로운 것을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 갈등은 항상 사회적 갈등이라는 것이 제임스 크로스하이트의 생각인데, 개인적 갈등인 것 같은데 현상적으로는 실제 본질을 따져보면 그게 사회적 갈등이라는 겁니다. 친구 사이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다 개인적 갈등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게 어떤 갈등? 본질적으로 사회적 갈등이다. 이게 이제 제임스 크로스하이트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갈등이 중요하다. 왜? 갈등이 없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갈등이 존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갈등이 다른 말로 하면 차이잖아요. 차이를 존중하는 것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차이를 발전의 뭐예요? 동력으로 삼아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보세요. 갈등의 방식, 갈등의 당사자들, 갈등의 초점, 강도, 수준, 수단, 목적, 해명,
다양한 갈등의 이 영역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갈등의 당사자들. 겉으로 보면요, A와 B가 싸우는 것 같아요. 갈등이 생겨가지고 A와 B가 싸워요.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본질적으로 그 A가 속한 공동체와 B가 속한 공동체, 혹은 A가 속한 정치 집단과 B가 속한 정치 집단이 싸우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것도 예를 들면 쉽습니다. 법정 연설을 하는 변호사와 검사가 사실은 그들이 당사자인 것 같지만 갈등의 당사자는 사실은 그 뒤에 배후에 있죠. 그죠? 피고와 원고. 그들을 대신해서 검사와 변호사가 갈등을 표면화시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주장하기와 질문하기가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당사자를 파악 못하면요, 헛짚을 가능성이 많죠. 헛짚을 가능성. 그 다음에 뭐 갈등의 수준, 강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등의 강도와 수준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갈등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는요, 이제 청중과도 관련됩니다. 자, 이 청중이 여기서 이제 청중이 평가를 하잖아요. 어떤 갈등이, 이제 이 갈등이 여기 있고요. 여기 3번이고, 여기 4번입니다. 청중 이론이. 어떤 갈등이 수준이 높은 갈등이겠습니까? 어떤 갈등이 수준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아파트에, 놀이터를, 아이들이 주로 노는 놀이터를 만들다고 하면서, 뭡니까? 우리 아파트 관리하는 이제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각 세대마다 일정한 똑같은 회비를 걷어서 아파트를 만들겠다 하고 통고를 했어요. 근데 미안합니다. 놀이터를 만들겠다. 근데 그 각 세대마다 똑같은 돈을 내야 돼요. 예를 들면 10만 원씩 내야 된다. 근데 갈등이 생겨요. 왜? 우리 집에는 아이가 없어서 그 놀이터 별로 소용이 없어. 별로 사용도 안 해. 근데 왜 우리가 똑같은 10만 원을 내야 되냐 하고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막 이제 따지기도 하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자, 그때 갈등은 강도와 수준 차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좀 더 이 국가적인 어떤 갈등, 혹은 아까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어서 내가 기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 갈등. 자, 갈등의 강도는 내가 사는 아파트에 놀이터를 만들어서 회비를 각 세대마다 균등하게 10만 원씩 내라고 할 때 그 순순히 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좀 따져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갈등의 강도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이슈를 놓고 고민할 때보다. 그러나 수준은 그 놀이터에 회비 내는 것의 수준은 상당히 낮고, 국가적이거나 인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갈등은 수준이 더 높죠. 이게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는 이 청중 문제와 관련되는데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청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보편 청중과 특정 청중이에요. 보편 청중과 특정 청중. 이것도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항상 이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죠. 갈등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보편 청중에 근접할수록 갈등의 수준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준 높은 갈등을 더 선호할수록 이제 수준 있는 논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갈등의 강도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별로 크게 갈등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 모든 영역에서 갈등의 방식, 갈등의 당사자, 갈등의 초점,
갈등의 강도, 수준, 수단, 목적, 해명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이 갈등 이론을 전개하고 제임스 크로스하이트는 이 갈등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성과 논증의 정신이고 생명이다. 이 갈등이 없는 것보다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청중 이론으로 갑니다. 이게 네 번째 이론입니다. 청중 이론에 가서는 이제 많은 문제들이 여기에 결부되는데 어떤 문제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보편 청중과 특정 청중의 문제입니다. 청중은 자, 이 평가 청중이 평가하잖아요. 자, 잘 보세요. 이 청중이 중요합니다. 왜? 이 주장하기와 질문하기 사이의 갈등을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갈등을 이건 차이입니다. 차이를 그대로 존중하지만 차이가 중요하지만 이걸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제 논쟁의 수사학의 목적입니다. 자, 아까 서울시장 후보 선출하는 문제를 놓고 봅시다. 이 A라는 후보와 B라는 후보가 정책 대결을 해서 주장하기와 질문하기를 하는데 이 중에 한 명을 후보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누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청중입니다. 이 청중의 역할은 공정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보편 청중을 특정 청중이 아니라 보편 청중에 그죠? 근접할수록 이 청중은 잘 그죠? 구성된 거겠죠. 왜냐하면 특정 청중은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특정 청중입니다. 어떤 계급, 어떤 공동체, 어떤 지역, 어떤 직업, 어떤 성별, 그죠? 성별에 의해서도, 나이, 연령에 의해서도, 세대에 의해서도 다 특정 청중이에요. 자기가 속한 어떤 집단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요. 누구든 객관적인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청중을 모아서 보편 청중에 도달해야 이 평가가 공정할 수 있겠죠. 이 청중을 구성하는 방법이 상당히 그래서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케이스마다, 사안마다 보편 청중을 구성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경선을 벌이는데 여론조사, 설문조사의 방법을 놓고 굉장히 신경전을 많이 벌이고 결국은 합의를 하게 되죠. 그것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본질을 따지면 뭘 구성하는 방법이에요? 보편 청중을 구성하는 방법을 놓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유리하다고 자꾸 보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어진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청중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나 예를 들어 볼게요.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럼 보편 청중을 구성해야 돼요. 특정 청중만으로는 안 됩니다. 누구든 다 특정 청중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어떤 연령에, 어떤 직업에, 어떤 계급에 속한다면 다 특정 청중이에요. 그러니까 보편 청중을 구성해야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을 때 가장 공정한 선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연령부터 선거권을 준다는 것부터가 첨예한 보편 청중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제외 국민들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그죠? 그리고 군대에 있거나 특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미리 투표를 하는 거죠. 그것도 포함을 시켜야 보편 청중이 된다고 보니까요. 군인들도 포함을 시키고 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보편 청중을 구성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건 모든 특정 청중들을 다 끌어모아서 보편 청중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건 합산의 방법이에요. 그래야 보편 청중에 도달하겠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두 특정 청중을 다 합하는 것입니다. 플러스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라고 책을 많이 사주시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세계문학 전집 같은 게 있습니다. 세계문학 전집을 구성하는 방법, 그것도 이걸 적용해 봅시다. 이 보편정중과 특정정중을 적용해 봅시다. 세계문학 전집이 되려면요, 영국, 미국 문학, 프랑스 문학, 독일 문학, 일본, 한국, 중국 문학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가나 문학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세계문학 전집이니까 다 플러스를 해야 특정한 문학들을, 그죠? 특정한 국가의 문학들 혹은 특정한 민족의 문학들을 다 합산해야 세계문학 전집이 명실상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아프리카 문학은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청중을 완성하지 못한 거죠. 미안합니다. 보편 청중을 완성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플러스 방법입니다. 합산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편 청중을 구성하는 방법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 방법도 있어요.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은 실제 많이 합니다. 실제 이 빼는 방법 많이 써요. 어떻게 뺍니까? 스포츠 경기, 국제 스포츠 경기 같은 데서요. 혹은 뭐 우리가 무슨 심사할 때 심사위원으로 가보면요.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국제 스포츠 대회, 올림픽 대회를 합니다. 여러 종목이 있지만 체조 경기를 한다. 할 때요. 체조 경기라고 하면 이제 체조 행위를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바로 청중이죠.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심사위원 5명이 평가를 한다고 봅시다. 뭐 피겨 스케이터도 좋고 아니면 뭐 연기를 하는 여러 가지 뭐 마루 운동도 좋고. 그러면 그 선수가 연기한 걸 심판관들이, 청중들이 심사를 했을 때 어떻게 점수를 합산할까요? 대부분 요즘은 어떤 방법을 채택하나 하면요. 최고 점수하고 최저 점수를 뺍니다.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거나 평균을 하거나, 뭐 합산하거나 평균하거나 그건 뭐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결과에 크게 좌우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빼야 뭐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보편 청중에 도달한다고 보는 거죠. 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사람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준 사람은 보편 청중이 아니라 특정 청중이라고 보는 겁니다. 특정 청중을 빼는 방법으로 보편 청중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 방법이죠. 특정 청중을 모두 더해서 보편 청중에 도달하는 방법이 있고 특정 청중을 빼고 보편 청중에 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어떻게 룰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서 기존의 데카르트적 지식과 학문에서는 처음부터 자명한데 이 논증의 수사학에서는 그 데카르트적 지식과 진리 개념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청중 이론이 되고 카인 페렐만이 말한 것처럼 뭐가 돼요? 정도의 차이에서 결정이 되고 또 보편 청중을 구성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뭐 오류의 문제, 이데올로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포함됩니까? 이 평가하기에 포함이 되고 청중 이론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데올로기 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데올로기는 과학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과학은 객관적인 지식이고 이데올로기는 뭔가 편견이 들어가거나 이해관계, 다양한 오류가 개입된 것이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오류 문제와 이데올로기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아까 내가 이게 청중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모두가 예외 없이 특정 청중이라 그랬죠. 왜? 뭔가 다 얽혀 있으니까요. 어떤 배우와 그죠? 동기와 배경에 의해서 얽혀 있으니까요. 거기서 자유로운 정말 보편 청중으로서의 한 개인은 있을 수 없죠.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학문과 지식은 다 이데올로기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하죠. 그런데 이 수사학, 특히 논증의 수사학에서는 어떤 주장도 이데올로기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학문 지식이라고 주장해도 사실은 그것은 이걸 다 따져보면요. 그 안에는 이데올로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객관적이다. 자기는 민족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이데올로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죠? 오류와 편견과 주관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중이론, 오류이론, 이데올로기 이 문제들이 다 논증의 수사학에서 새롭게 평가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의 공통분모는 데카르트적 진리, 자명함의 참 거짓이 분명한 그런 지식이 아니고 이제는 청중 이론에 의해서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평가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류로부터 자유롭기도 어렵고 이데올로기로부터도 자유롭기 어렵고 보편 청중을 구성함으로 해서 최대한 오류와 이데올로기를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보편 청중에 도달하기 위한 그 최선의 방법은 합의에 의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 모든 이론의 공통분모에는 이제 지식과 학문, 모든 인간의 언어 행위 속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중 이론에서도 여기 나오는 특정 청중과 보편 청중, 그 다음에 모범 청중도 나오고 비확정적 보편 청중도 나오고 낯선 청중도 나오고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 청중과 특정 청중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즘 많이 얘기되는 성차, 젠더 문제도 이 평가하기에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도 나오죠.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성차. 자, 이렇게 해서 5장은 이걸 이제 우리 문학 이론이나 문학 비평에 접목시켜 보는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번 학기에 뭐 수사학, 논증의 수사학도 공부하고 정신분석학도 공부하고 구조주의도 공부하고 뭐 다양한 공부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문학 연구와 비평에 접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이 교재의 제목도 문학과 수사학이라고 한 것이 이제 문학이 중심입니다. 이걸 접목시키는 파트인데 이 5장도 생략입니다. 우리 진도본무에서는 이것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강생들은 5장 공부를 건너뛰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원도 끝이 났습니다. 각 단원마다 이 결론 부분에서 본론의 내용들을 압축해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맺은말, 이 170쪽부터 맺은말이 있는데 여기에 잘 활용해서 정리를 잘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원도 끝났고요. 세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원은 이제 정신분석 비평과 수사학입니다. 63쪽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단원 들어가겠습니다. 교재가 있는 사람은 63쪽 3장 1부 3장입니다. 정신분석 비평과 수사학. 자, 우리가 첫 번째 단원에서 시학과 수사학이라는 논문에서 세 가지 세부 영역을 문학과 접목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정신분석 비평이었죠. 자, 정신분석학의 내용하고 문학 비평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이트의 이론, 정신분석학 이론, 두 번째는 락강의 정신분석학 이론.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논문은 언유와 한유를 중심으로 락강의 이론을 얘기하면서 자, 그때도 얘기 나왔습니다. 야콥슨하고 락강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야콥슨은 소시르의 언어학 이론,
현대 구조주의 언어학 이론을 수사학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소시러가 계열 관계 속에서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을 언유라고 재해석했고 야콥슨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합관계에서 배열하는 것, 이것을 환유다라고 수사학적으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자세히 공부했기 때문에 반복하진 않고요. 그런데 락강이 프로이트의 꿈 이론에서, 꿈 이론이 바로 무의식 이론이죠. 꿈 이론에서 잠재적 꿈 내용이 외현적, 잠재적, 잠깐만. 우리가 그때 이미 공부했던 것이지만 한번 다시 봅시다. 꿈 해석에 있어서 자 70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70쪽에 꿈 사고와 꿈 내용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제 도식으로 자꾸 그리니까 우리 도식을 좀 프로이트의 꿈 이론입니다. 이 용어부터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꿈 사고가 꿈 내용으로 이걸 이제 우리가 X라고 칩시다. 이건 Y예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꿈입니다. 이건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왜? 내가 의식할 수도 없고 자각할 수 없으니까. 그게 그 무의식이 나한테 내 잠재의식에 있었다는 걸 아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그것이 정상으로 나타났을 때, X가 있었구나. 왜? Y가 나타났으니까 내 안에 내 잠재의식 속에 X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 이게 Y가 정상이거든요. 그 정상의 대표적인 것이 꿈입니다. 그럼 꿈 말고도 무의식이 나타나는 외현되는, 그죠? 무의식이 현실로 외현되는 정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꿈은 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꿈 말고 여러 가지 정상의 유형들을 다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 이것이 정신분석학의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꿈 말고도 농담, 말실수, 뭐 이런 것들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 무의식이 나타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정상들이 있다는 거죠. 신경증, 도착증, 분열증. 우리가 이제 흔히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이라고 학문을 처음으로 개척하기 시작한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요. 히스테리라고 하는 걸 연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와 강박증, 이게 구조적으로 다른 어떤 정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프로이트가 연구를 계속하면서. 그리고 이 신경증이라는 구분과는 다른 도착증이라는 구조적으로 다른 어떤 정상, 분열증이라고 하는 또 구조적으로 다른 정상들을 다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임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의학적 치료 행위를 임상이라고 그럽니다. 임상에서 이런 구분들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얻게 되죠. 이건 임상 치료를 통해서 얻어진 거지 처음부터 이게 이론으로 딱 설정된 건 아니겠죠. 다 경험해보고 기납적으로 이런 것이 구분되는구나. 꿈이라고 하는 것도 정상이지만 이것이 다 구체적인 정상으로 이런 임상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럼 X가 Y로 나타나서 이 정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꿈을 대표적으로 지금
이 책에서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1900년에 나온 것인데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런 신경증, 도착증, 분열증의 증상들도 그 원리를 따지면 이 꿈이 나타나는 것과 거의 이제 유사한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나타나겠죠.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바로 압축과 전이라고 하는 규칙을 찾아냅니다. 프로이트가 여기서 이 책에서 근데 락강이 프로이트 이론을 재해석하면서 이 압축이 바로 뭐요? 원유고 전이가 환유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상당히 우리는 기시감을 느끼게 됩니다. 즉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받죠. 왜? 야콥슨이 소시르의 이론을 원유와 환유로 재해석했기 때문에 순서로 따지면 야콥슨이 먼저거든요. 이 락강이 이 야콥슨을 모방하고 있나? 이런 기시감 같은 걸 느끼는 거죠. 상당히 비슷한 어떤 형태로 지금 재해석을 하니까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락강이요. 이 논문은 그걸 정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소시르, 야콥슨, 프로이트, 락강 이렇게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뭘 중심으로? 바로 이 원유와 환유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궁극적으로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걸까요? 야콥슨과 락강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과연 모방한 것인가? 락강이 야콥슨을 따라한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딘가 하면요. 2장입니다. 2장 야콥슨부터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야콥슨의 원유와 환유입니다. 야콥슨의 원유와 환유. 자, 언어학과 시작이라는 책에서 야콥슨은 그 밑에 나옵니다.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근본적인 배열 방식이 있는데 선택과 결합이라 그랬죠? 이 선택과 결합은 바로 소시르의 기본 이론입니다. 인간이 언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원리가 작동한다. 뭐와 뭐예요? 선택과 결합입니다. 선택은 같은 계열 속에서 선택이 일어나죠. 내가 이 옷 입는 거, 그죠? 그죠? 의복도 선택과 결합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갖춰 입고 다니는 거라고 그랬죠. 위에서 윗도리 중에서 오늘 내가 이 자켓을 입고 나왔는데, 그죠? 물론 색깔도 잘 배합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형태적으로 볼 때 내가 자켓을 입을 것인지 잠바를 입을 것인지 아무튼 윗도리 중에서 뭔가 같은 계열이죠. 같은 계열체 중에서 선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랫도리 바지 종류 중에서 어떤 걸 내가 입을 것인가, 그죠? 청바지를 입을 것인지 면바지를 입을 것인지 아니면 기지 바지를 입을 것인지 색깔은 그 다음에 또 문제고 그것도 물론 유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같은 윗도리 계열에서 A를 선택했고 아랫도리 계열에서 B를 선택해서 A 플러스 B로 입고 나온 거예요. 내가. 나만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언어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같은 계열에서 선택이 일어나고 주어 계열, 목적어 계열, 동사 계열. 그래서 내가 예를 든 게 뭡니까?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했을 때 철수 자리에 올 수 있는 같은 계열에 올 수 있는 단어 중에서 철수가 선택된 것이고 영희, 목적어 계열에 올 수 있는 그죠? 같은 계열 중에서 영희가 선택된 것이고 사랑한다 동사 스스로 계열에서 사랑한다가 선택된 것이죠. 그 선택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열을 해야 되죠. 하나로 엮어야 되죠. 주어 플러스 동사, 목적어 플러스 동사가 돼야 하나의 문장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배열입니다. 선택과 배열 혹은 선택과 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 일어나는 것은 같은 계열체에서 일어나고 결합이나 배열이 일어나는 것은 같은 뭐예요? 통합체에서 일어난다. 이해가 됩니까? 가로, 세로가 결합되어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선택과
결합 혹은 배열. 이해가 되죠? 이게 소시르의 기본 그 구조주의 이론입니다. 구조주의 언어학의 이론이에요. 자, 근데 그 원리를 이게 지금 누구와 얘기하고 있어요? 야콥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선택의 근간은 등가성, 유사성, 상이성, 동의어, 반의어 따위가 있다. 선택은 기본적으로 등가성, 유사성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같은 값을 가지는. 자, 그러니까 그 계열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같은 등가성을 가집니다. 우리가 요즘은 그 이과 문과가 통합되는 경향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이과 계열과 문과 계열, 그게 바로 계열이죠. 계열 선택을 합니다. 문과 계열 속에서는 또 대학 때도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학 중에서 계열 선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국어 국문학과를 가거나, 그죠? 중어 중문학과를 가거나, 혹은 뭐예요? 철학과를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같은 계열 속에서 선택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등가성을 일단 갖는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배열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인접성입니다. 인접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다는 뜻인데, 가까이 있다. 즉,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A, B, C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라고 하는 이 뭔가의 연관성과 인접성 속에서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등가성에 의해서, 결합은 인접성에 의해서. 자, 이것이 바로 야콥슨의 기본 수사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언유와 함유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이것이 어찌 보면 현대 인문학, 모든 인문학의 기초 개념을 이룹니다. 소시르와 야콥슨의 이 이론들이요. 언어학, 지금 기본적으로 소시르와 야콥슨은 언어학의 분야지만, 혹은 수사학의 분야지만, 이 개념은 모든 인문학의 기초 개념을, 현대 인문학의 기초 개념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의 기능은, 자 보세요. 시의 기능은, 시적 언어는 등가의 원리를 선택의 축에서 결합의 축으로 투사한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그렇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자, 시적 언어는 무슨 원리가 더 강한 거예요? 이 원리가 더 중심이란 겁니다. 선택의 원리가 더 중심이에요. 선택은 뭐예요? 언유입니까? 환유입니까? 언유죠. 같은 계열 속에서 선택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축에서 결합의 축으로 투사한다 그랬으니까 결합이 뭐예요? 환유입니다. 이게 통합체잖아. 결합은 통합체. 그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시적 언어는 언유가 중심이란 겁니다. 그걸 환유에까지 투사한다. 투사는 쏘온다는 거죠. 적용한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언유의 원리를 환유에까지 적용한다. 그러니까 시적 언어는 언유가 강하다는 겁니다. 간단히 쉽게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야콥슨의 이 정의는 선택의 유사성이 배열의 인접성에 중첩되는 것으로 시적 기능에 있어서 등가성, 유사성의 원리가 우위에 있다. 그래서 시의,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니까요. 비교해보면 시의 언어 원리는 언유가 중심이고 소설의 언어 원리는 환유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시는 짧아지죠. 왜? 언유에 의해서 압축이 되니까요. 같은 유사성과 등가성을 가진 언어들이, 그죠? 언유에 의해서. 그래서 시는 A = B가 많죠.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하면, 그죠? 그 언유가 형성된 거고, 꼭 언유법이 아니라 직유법 같은 경우도 샛별 같은 눈동자 그랬을 때 샛별과 눈동자 사이에 거리가 압축돼 버리죠. 그죠? 샛별과 눈동자는 엄청, 원래 현실에서는 거리가 멀지만 시적 언어로 그렇게
압축을 시켜버리면 언유의 원리에 의해서, 물론 이제 그걸 수사법으로는 직유법이지만 직유법까지도 언유의 원리에 의해서 등가성과 유사성에 의해서 거리가 좁아지고 압축이 되죠. 그래서 시는 소설보다 언어가 짧죠. 자, 그런 원리를 지금 야콥슨이 계속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문학 연구 중에서 문학 연구하는 이 유파 중에서 러시아 형식주의, 프랑스 구조주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이걸 이제 연결시켜준 대표적인 학자가 야콥슨이거든요. 문학을 뭘로 연구하는 거예요? 문학의 속성. 왜 문학이 문학인가? 문학성이라고 하는 걸 연구한다 그랬죠. 시는 왜 쓴가? 이걸 왜 시라고 얘기하지? 이건 왜 소설이지? 다 같은 언어로 되어 있는데, 인간의 언어는 공통점인데 왜 이것은 소설이라고 말하고 이건 시라고 말하고 이거는 신문 기사라고 말하고 이건 일기라고 말하지? 그 원리가 뭐냐? 이게 바로 문학성입니다. 문학을 문학되게 하는 속성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언유와 한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는 언유의 원리가 강하고 소설은 환유의 원리가 강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야콥슨입니다. 자, 야콥슨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언어 행위의 두 가지 근본적인 배열 방식 중 어느 것이 손상되느냐에 따라서 실어증의 두 가지 유형을 분류한다 이랬거든요. 자, 이거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이 유명한 논문인데요. 야콥슨이 쓴 논문이에요. 각주에 나옵니다. 7번. 여기 나오죠. 언어의 두 양상과 실어증의 두 유형. 이게 약간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어떤 과학적인 사례를 통해서, 의학적인 사례죠. 를 통해서 자기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실어증 알죠? 말을 못하게 되는 어떤 증상을 그런 환자들이 생기겠죠? 말을 갑자기 못하는 거예요. 말을 잘 하던 사람이. 근데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실어증에 걸린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실어증은 단어를 얘기는 하는데 문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실어증이 걸려가 어떤 이유든 정신적 이유든 아니면 충격을 받았든 육체적 이유든 실어증에 걸렸는데 단어는 얘기하는데 문장을 얘기 못 해. 어떤 사람은 문장은 겨우 조금 얘기하는데 단어 선택이 잘 안 돼요.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 이해됩니까? 그런 두 가지 유형의 실어증 환자의 유형이 있다고 치면 이 인간의 언어 행위가 계열체 속에서 선택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합체 속에서 배열 혹은 결합해서 언어가 만들어진다라고 처음 얘기했던 소실어의 이론이나 그걸 수용해서 전자는 언유고 후자는 환유다라고 재해석한 야콥슨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사례로 그걸 드는 것입니다. 실어증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단어 선택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문장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 능력은 이 두 가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죠? 단어 선택과 문장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해가 됩니까? 그걸 이제 입증할 논문이 바로 이 논문입니다. 언어의 두 양상과 실어증의 두 유형. 재밌는 얘기죠. 그래서 야콥슨은 이걸 언유의 극과 한쪽에는 언유의 극이 있고 양극을 두는 것입니다. 또 한쪽에는 환유의 극이 있어서 언유와 환유의 극 사이에 많은 스펙트럼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의 언어는 가장 환유의 극에 있고 소설의 언어는 가장 언유의 극에 있고 환유의 극이 있다면 어떤 장르는 그 사이에 많은 스펙트럼 속에서 언유와 환유의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야콥슨은 이 언유와 환유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르까지. 시는 은유가 강하고, 소설은 환유가 강하고, 또 어떤 소설 중에서도, 그죠? 뭐, 여러 유형의 소설들이 있잖아요. 러시아 사실주의 소설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상징주의 소설, 뭐, 소설은 아니죠. 자연주의 소설도 있고, 사실주의 소설이 있고, 모더니즘 소설이 있고, 리얼리즘 소설이 있고, 다양한 소설의 유형들도 이 은유의 원리와 한유의 원리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야콥슨이 프로이트와 꿈의 구조를 언급합니다. 야콥슨도 프로이트를 읽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야콥슨은 이 인간의 모든 예술과, 그죠? 문화뿐만 아니라 언어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싶어 하니까 프로이트가 꿈을 해석하는 이 무의식 이론도 자기가 볼 때 이 은유, 환유 이론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 거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환유적인 것과 은유적인 것의 경쟁은 어떤 상징적 과정, 그것이 개인적인 세계이건 사회적인 것이건 간에 엿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야콥슨이 얘기하는 겁니다. 꿈의 구조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문제는 그 상징들을 인접성으로, 그 다음에 유사성,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야콥슨이 프로이트를 지금 재해석하고 있는데, 프로이트의 꿈의 이론을 자기식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프로이트가 환유적 전치는 전위와 같은 말입니다. 요거 위치가 이동했다는 뜻이거든요. 위치가 전환되었다. 번역이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이에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위치가 변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전위, 전치. 지금 뭐 야콥슨이 표현한 걸 우리 번역한 사람이 전치라고 번역했는데 전위나 전치나 같아요. 자, 디스플레이스먼트죠. 자, 플레이스가 디스했다. 즉 이동했다. 그 다음에 제휴적 응축. 이게 압축과 같은 말입니다. 응축이나 여기 압축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이 둘 다 프로이트가 꿈의 원리로, 꿈의 법칙으로 찾아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따져봅시다. 프로이트가 응축이라고 말한 것을 지금 야콥슨은 제휴라고 봤습니다. 제휴라고 봤어요. 이거 따져봐야 돼요. 자, 우선 우리가 프로이트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야콥슨이 이렇게 해석한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이트도 알고 야콥슨도 알고 락강도 알아야 되겠죠. 자, 프로이트가 응축이라고 했는데 기억납니까? 내가 예를 들어줬잖아요. 꿈에서는 압축이 일어나서 인물이든 사건이든, 그죠? 배경이 어떤 유사성의 원리에 의해서 압축이 된다 그랬잖아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A-로 압축될 수도 있고 B-로 압축될 수도 있지만 C로도 압축될 수 있어요. C라고 하는 것은 제3자로 압축이 되는 거죠. A의 속성과 B의 속성을 응축하고 있는 C가 등장할 수도 있고, A가 A의 속성과 B의 속성을 다 포함한 A-가 나타날 수도 있고, A의 속성과 B의 속성을 같이 가진 B-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걸 제휴라고 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평가냐? 제휴는 부분으로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부분으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프로이트가 자기 설명을 하거든요. 자기가 지금 이 꿈에서 나타나는 이 압축의 그 사례들을 설명하거든요. 자, 이게 제휴인가? 제휴라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들의 부분으로 나타난다.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는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볼 때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돼요. 야콥슨이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따져봐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전치는 환유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환유. 전치는 환유야. 왜 여기서 이동이 일어납니까? 이동이 일어나는 원리는 뭡니까? 인접성에 의해서. 그죠?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갑자기 이동하거나, A라는 인물에서 B라는 인물로 이동하거나, 꿈에서는 막 그 이동이 그렇게 막 급작스럽게 일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은 환유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프로이트가 전치라고 한 것을 환유로 봤고, 엉축이라는 걸 제휴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겠어요. 아무튼 이 두 가지를 다 또 인접성의 원리라고 봤습니다. 둘 다 인접성의 원리로 봤어요. 그 다음에 유사성의 원리는 프로이트가 뭐라고 봤어요? 프로이트의 동일시와 상징주의, 이걸 이제 인접성으로 봤어요. 약간 여기서 야콥슨이 제대로 프로이트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지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야콥슨의 지금 이 표현을 이제 프로이트가 했던 말하고 비교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락강하고도 비교해 봐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내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우선 지금 야콥슨의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프로이트가 꿈 작업 속에서 전위 혹은 전치라고 한 것과 압축이라고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 다를 인접성으로 봤어요. 둘 다 인접성의 원리로 봤어요. 그 다음에 동일시와 상징주의가 뭔지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프로이트가 과연 동일시를 뭘 동일시라고 했지, 그리고 상징주의를 무슨 의미로 사용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유사성으로 본 것이에요. 자, 과연 프로이트의 전위를 환유로 본 거, 압축을 제휴로 본 거, 동일시와 상징주의를 은유로 본 거, 여기까지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프로이트를 다시 읽으면서. 그래서 야콥슨이 했다고 다 우리는 정당하다. 왜? 유명한 사람이 하면 다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락강이 나중에 프로이트의 이걸 다시 은유와 환유로 재해석하잖아요. 그거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야콥슨이 이미 락강이 하기 전에 이렇게 지금 자기가 재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있는데 야콥슨의 프로이트 재해석과 락강의 프로이트 재해석을 비교함으로 해서 과연 락강이 야콥슨을 모방했는지 이걸 한번 따져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